영화 내부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강간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메모를 시켜버립니다. 안상부의 잦은 성폭행 때문이었다는 것이 당시 안상부는 청부살인과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가수를 성폭행한 과거의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좀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 그런. 제가 내부자들을 보면서 조금 저하고 오랩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 난 그런 사실은 없어. 그쪽의 대응 기조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같은 패턴인 것 같고요. 시대의 사기꾼, 살인 청부와 성폭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형님 아이디어요. 특별히 새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나라 영화 한번 하자. 복수극으로 가자고 바꾸는 게. 너랑 나랑 한번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 복수극 한번 하자고. 자, 이런 이병헌 주연의 내부자들 영화를 조홍천 비서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나는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이다. 과연 자신을 이병헌과 영화 속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청와대한테 복수 시작한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요, 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좀 청와대를 비판했는데, 이거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이상하고 청와대가 납득이 안 되고 청와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남 탓하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좀 패널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홍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복수의 일부라고 봅니까? 아니면 새로운 해석을 좀 내놔야 되는 겁니까? 본인은 무척 억울하니까 저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람이 정당에 입당해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게 어떤 사적인 욕심보다는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가 있었을 거고요. 사실 조홍천 비서관은 이전부터 새누리당 쪽에도 출마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 조홍천 비서관과 만나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치를 하고 싶은데 새누리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손을 내미니까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들,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지금 길진규 기자 얘기 들어보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홍천 비서관이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하고 싶다는 것이 대선 전이 아니라 세월호 그때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네. 조홍천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네. 황우여 대표 시절에 그 당 집행부들을 만나서 네. 정식으로 공천을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은 없고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 출마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당장 오늘은 이렇게 확인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청와대한테 멋지게 한 방 매긴 겁니다.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관을 영입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 이외에 조홍천 카드를 어떻게 좀 활용하겠다, 그런 구상이 있습니까? 사실 조홍천 비서관을 영입한 건 문재인 대표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당을 떠나 있고요. 네. 문재인 대표가 조홍천 비서관을 3개월 동안 설득했다고 조홍천 비서관이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이전에 네. 작년 8월부터 네. 문재인 측의 뭐 최재성 의원이라든지 문재인과 가까운 분들이 네. 조홍천 별주부 저 식당에 찾아가서 같이 하자라고 네. 설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인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조홍천 비서관이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폭로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네. 그렇지만 새누리당한테 큰 위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대선이 있는데 온갖 흑색 선전을 우려하는 민주당 측에서 조홍천 비서관을 데리고 있으면 어떤 네. 안전장치 같은 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왠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나 정부의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와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을 내놓으면, 아, 저거는 조홍천 비서관을 통해 검증을 한번 받았을 테니까 진실에 가깝겠다고 사람들 느낄만 하다 이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떤 흑색 선전이 나왔을 때 네. 여차하면 우리도 카드가 있다라는 네. 그런 엄포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이번 총선 국면에 뜨거운 중심 인물이 된 조홍천 전 비서관. 어제 조홍천 비서관이 입당 발표 후에 그 음식점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대화를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 내리고 대통령을 향해 한 방을 먹인 정치인 같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 같은 예약 다 날라갔다. 오늘 20몇 개를 못 가. 앞으로 하시는 거죠? 생업이요, 생업. 당에도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당에도. 그럼요. 장사 좀 해주겠어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절 변호사. 직접 저 식당에서 조홍천 변호사 만나서 얘기를 대화해 보셨는데 저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정당에 가입했지만 생업인 저 식당 경영도 계속 총선 국면에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일단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일단 저 식당 자체에 굉장히 한 번밖에 없었으면 안 네. 가봤습니다만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요. 요즘 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네.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처럼. 그리고 이제 저 얘기를 저기를 통해서 사랑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의 어떤 아름아름이 그동안에 인간관계에 엮었던 분들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 그 정보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장소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너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그런 네. 면에서 아마 생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도 저 자리는 유지를 하고 싶다. 또 마포갑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마포갑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의뢰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보고 싶어서 저 식당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전에 살짝 부인 얼굴이 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부인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업 유지 차원에서도 저 가게는 좀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저도 저 곳을 방문해서 새누리당 관계자들 많이 오신 걸 저도 네. 한번 몇 번 봤었거든요. 결국은 어떤 또 정치 사랑방 기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온한 생업이다, 생업. 주문이 한 20개쯤 날아갔다고 얘기했지만요. 오늘 아침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는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약간 이 원고를 보고 소개해드린 그 내용인데요. 자, 청와대를 어떻게 비판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좀 이상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통상의 생각보다는 거꾸로 가고, 또 탓을 남한테 돌리고, 이런 게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워치독 감시견이라고 했던 거는 그 공직자들이 잘못된 게 없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와치견이었고요. 그분들은 고속도로 타고 가시는 거고요. 저는 뭐 가다가 빵꾸 나고 뭐 길 잃고 산 헤매다가 강에 빠지고 뭐 참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뭐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를 향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입당한 게 아니라는 거. 예, 알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자 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내놨는데, 내가 커리어는 보수였지만 내 생각은 뉴트럴이다. 영어 단어가 2개나 들어갔는데, 그건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네. 오히려 걸어온 길이나 고향이나 봤을 때는 좀 더 새누리당 성향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나의 생각은 중도에 가깝다. 그래서 영어로 뉴트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또 조 비서관, 조 변호사의 특징 중 하나가 영어로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표 몇 번 만났냐는 질문에도 several times, 그러니까 여러 번 만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도 했고 어떤 자신의 어떤 정체성 논란에 대한 답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공안 검사를 지냈고요. 김앤장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형 법률 회사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거기에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고, 자, 내 커리어는 보수지만 생각은 난 중도를 쭉 유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런 말에 동의하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분에 대해서 사실 네.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당황스럽다는 건 뭔가요? 당황스럽다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조홍천 비서관을 영입한 그 주 목적이 무엇이냐. 네. 이 인재 영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당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죠. 그냥 네. 좋은 사람을 모셨다라고만 얘기하죠. 네. 그분의 전력 자체가 보수 정권에서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이 총선에서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조홍천 비서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 한데요. 박근혜 정부 1년 차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했고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죠. 2년 차이던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날, 그 안타까운 날 떠났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박 대통령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 직제에서
박 대통령 밑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 아래에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때 경우에는 홍경식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랬고요. 그 밑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밑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직속의 어떤 감찰 업무, 기업으로 말하면 감찰부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텐데요. 네. 민정비서관, 뭐 국민 여론이나 민심 이런 거를 파악하는 부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그 공직기강비서관, 조홍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했던 분은 결국은 이 내부의 이 감찰을 담당하는 장관과 내각 인사의 임무를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비리가 어떤 게 있는지, 네. 인사들을 관리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본의 아니게 네.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세 단계입니다. 일단 고위직 인사들이 발탁되기 전에는 적합한지 검증을 하고 발탁된 이후에는 과연 이 사람들이 업자와 가까이 지냈는지 혹시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재임 기간 중에 감찰도 하고 특히 박지만 씨가 같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조홍천 비서관의 관찰 범위 안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나의 비리를 알고 있을지 모른다, 저 비서관이. 라는 생각 자체가 두려운 거죠. 네. 자, 그러니까요. 인사검증이라는 뭐 본인 동의 일단 하면은 뭐 37가지 정부 문서 시스템에 들어있는 서류도 보고 뭐 다양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A 후보, B 후보, C 후보 다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기업만 하더라도 네. 대기업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기술을 담당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직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LG로 이직할 때 어떤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서를 쓴다거나 몇 년 안에는 이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설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서류로 들고 나오진 않았어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X파일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새누리당 여러 장관들이나 또 예비 후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당장 새누리당 부산 지역의 박민식 의원, 박근혜 정권 비리 폭로 용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좀 사전에 한 침을 한번 놓는 것 같은 얘기를 했네요. 일단 총론의 대통령과 청와대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공개하면 그건 그야말로 그 공직법 위반이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의 이제 기밀 유지 의무를 하는 것도 있고 다만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나온 얘기처럼 처음에 왜 그러면 인터뷰라는 것에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하필 얘기를 하셨을까? 그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 내용이 이병헌이 진실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병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서 네.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본인이 이병헌이라는 그거를 겹쳤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이미 한번 문제가 된 그리고 현재도 재판이 계속 중인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진실이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서도 그 기존에 더 새로운 걸 어떤 걸 내놓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큰 충격인 거죠 이미. 네, 자 극중에 이병헌 씨는요 이야말로 실력자들에게 성상납을 하는 연예기획사 대표 역할을 했는데 결국 너무 많은 비밀을 알다 보니 손목이 잘려 나간 역할을 맡았죠. 자 그것과 자신을 오버랩시키는 얘기를 조홍천 비서관 내놨습니다. 근데 일단 조홍천 비서관이 박지만 씨, 대통령의 친남동생인데 박지만 씨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에 많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오늘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씨와 관련된 얘기를 조홍천 비서관이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 회장께서 말씀하시면은 오히려 일이 틀어진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항상 얘기를 해요. 체화된 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이시죠. 가끔 오세요. 가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박지만 회장이 저에 대해서 조금 과대평가를 하십니다. 네, 너무 좋게 봐주셔서. NCND입니다. 자, 박지만 씨와의 연결한 적 있느냐, 연락한 적 있는 이야기는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박지만 씨가 의견을 내놨습니까? 일단 오늘 조선일보 보도 보면 평생 공직에 있던 사람이 술 장사를 하면서 세월을 버티기는 어려웠을 거다. 오죽하면 저쪽으로 갔겠느냐. 인간적으로 이해한다. 다만
박 대통령을 겨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 박지만 씨가 직접 얘기했다고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거죠? 측근의 얘기고요. 측근의 얘기요? 저 측근의 얘기고 저희도 어제 측근과 통화를 했었는데 네. 박지만 측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보도화될 경우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물론 박지만 씨를 아는 여러 사람의 측근들이 있을 겁니다.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말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근들도 있을 겁니다. 국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확히 박지만 씨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워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옮긴 것인지의 판단은 좀 걸리는데 어제 박지만 씨의 정말 측근으로부터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홍천 비서관을 영입한 것, 그야말로 문재인 대표가 삼고초를 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표 지금 경남 양산에 자택에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거 최전선에서 좀 나와 있습니다. 당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맡겨놓은 상황인데 일단 양산 모습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기자가 양산에 직접 내려갔었죠. 네, 전화면이죠. 오늘 문재인 전 대표의 양산 집으로 기습적으로 바로 채널A 기자가 방문을 했는데요. 인터뷰 요청을 하려고 했지만은 문 대표가 거절을 했는데요. 곧 문재인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냥 막 하면 안 되죠. 예. 승낙법 가셔야 되는데. 네. 대표님 한 말씀. 네. 얼굴은 조금 부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몸이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내려온 상태라 그는 이제 바깥 출입도 잘 안 하고 집에서 경락 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몸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데 오늘도 보면 손님들이 이제 들락날락하는 경우 본인은 밖에 나가지 않지만 끊임없이 문재인 대표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저기 보면 아까 장면에 잠깐 비치기도 했었는데 송인배 씨라고 있습니다. 양산에 이제 출마하는 이제 분인데 저기 화면에 보이네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양산 예비 후보인데 과거에 이제 노무현 청와대 정부에서 같이 문재인 대표의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 조정 2비서관을 지냈죠.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저기 와서 덕담도 나누고 내 앞으로 후보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갔다고 합니다. 뭐 커다란 정치적 행보. 문재인 전 대표가 언제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측근으로서 저렇게 친노 인사들이 오면 받아주고 얘기하고 이런 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송인배 예비 후보인데요. 경남 양산에 출마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이 송인배 예비 후보가 말하는 문재인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청와대에 계실 때 같이 모셨었습니다. 주변 이야기 하시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등산 가신다고 하니까,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안 뵌 지가 오래돼서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서 멀리 경남 양산 같은 데 가면 인터뷰 하겠다고 저희가 카메라 들고 갔잖아요. 야, 이봐. 나 저 일선에서 물러왔는데 무슨 인터뷰야. 카메라 끄고 들어와서 차나 한잔해. 보통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문 대표가 양산으로 내려간 이후에 실제로 정치하고 완전히 떨어진 거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지금도 관여하지 않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기자들이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은 이미 현안에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아예 언론과의 접촉은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국회 상황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하고 같은 얘기가 반복됐는데요. 이제 야당 오래 취재한 길진규 기자가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가 이 방송에 그랬거든요. 이면 합의 있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 없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원유철 원내대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랑 통화해봤죠. 예, 이종걸 원내대표도 역시 기자하고 가끔 통화를 하죠. 저도 오늘 그 이면 합의가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랑 좀 한 10여 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 말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면 합의라고 표현한 건 그냥 표현상의 문제고 협상 과정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 선거법도 될 겁니다. 될 겁니다라고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원내대표끼리 만났을 때는 선거법도 같이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고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2+2 김무성 대표도 참여하는 2+2 회담에서 확정을 짓자.
그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29일 이전에 2+2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종걸 원내대표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거죠. 2+2 회담 열어서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합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무산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합의문에서 두 가지 법, 원샷법 처리 안 한 게 파기가 돼서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저희 화면에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여야 합의문을 역시 공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한 건데 여기 보면 세월호 특별법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아니 새누리당도 이렇게 합의하고 깼는데 우리가 좀 깨면 어떻느냐라는 인식. 그러니까 너도 깨고 나도 깨니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인식이 정치권에 강하게 파고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참 큰 문제입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하면 신뢰가 지켜져야 되고 정치인의 말이 무거워야 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합의문도 역시 그 작년 일이지만 그때 새누리당 측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월 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다고 사인까지 했죠. 그렇지만 저 법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문이 작성이 돼도 어떤 때는 안 지켜지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그것 때문에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저희 채널A 기자가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직접 채널A 기자 통화했습니다. 도대체 이면 합의에 대해서 이제 물은 거죠, 저희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이면 합의라는 게 있으면 공개해라.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지탄을 받는 거다. 나는 하나도 거리낌 할 게 없으니 이면 합의가 있다면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오늘 전화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저희 길진균 기자 지금 나오신 패널이신데 자, 될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 난 그걸 믿고 서명해 줬는데 약속을 깼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는 거죠. 네. 전혀 이면 합의는 없었고 진짜 있었다면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종걸 원내대표도 될 거라는 말을 자기는 이제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거지 이면 합의서나 어떤 또 다른 합의문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표현을 근데 좀 과하게 한 거죠. 구두로 했던 말을 믿었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유, 저 이제 아주 답답합니다. 자, 이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한번 이 3자 대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과연 가능할지 이 두 분들이 과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놓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